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와 그다음에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 149페이지에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총설 부분은 우리가 이 범죄의 의의, 그다음에 보호 법익,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성요건 체계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요건 체계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른 동영상, 그러니까 뭐 에버렉이라고 하는 판서가 가능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의의와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이탈시킨다는 건 약취 또는 유인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약취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을 쓰는 거고, 유인한다는 거는 위계라든가 이런 것을 속이는, 위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탈시켜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 즉, 어떤 사람이나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떤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로부터 이탈시켜 가지고 자기의 실력적 지배로 두는 범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를 둔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장소적 이전이 요구되느냐? 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죄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호법익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보호법익을 보면 보호법익은 피인치자, 즉 약취 유인당하는 사람의 어떤 장소 선택의 자유, 이게 주된 보호법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인치자의 장소 선택의 자유가 주된 보호법익이고, 이거 이외에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보호권자의 보호감독권도 우리가 보호법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 사람에 대한 인신매매 죄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권자의 보호 감독권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호권자의 보호 감독권도 보호법익이 된다고 관련돼 가지고 형법 표준 판례에 2002도 71158 판례가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15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5페이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보호법익이 이 주된 보호법익, 피인치자의 장소 선택의 자유와 그다음에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보호권자의 보호 감독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보호의 정도는 우리가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 이 구성요건 체계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의 구성요건 체계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은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기본적 구성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본적 구성요건이 두 개로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구성요건이 먼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87조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인신매매의 죄를 갖다가 289조의 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객체는 뭐냐? 이 객체는 여기서 미성년자예요. 즉 미성년자가 객체인데, 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 위에 이제 288조 1항은 추행 등 목적의 약취유인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객체가 일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객체가 된다. 근데 일반 사람을 약취유인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 보는 것처럼 추행 등의 목적 아니면 뭐 영리의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제 가중처벌을 두는 거고, 그 위에 목적이 좀 더 나쁜 목적, 뭐 노동력 착취라든가 아니면 뭐 성적 착취라든가 아니면 장기 적출의 목적 등으로 약취인하는 경우에 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더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약취인죄 288조 2항 있고, 288조 3항에는 국외 이송 목적으로 약취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약취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죄를 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가중하고
또 가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 형태다. 그 다음에 이쪽 인신매매죄도, 인신매매죄는 이제 객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그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사람인데 사람을 매매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행 등의 인신 목적은 여기서 288조 1항에서 말한 그런 목적, 추행이나 영리 등의 목적으로 인신 매매하면 가중처벌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역시 노동력 착취라든가 장기 적출 목적의 착취, 그러면 우리가 인신 매매하면 가중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약취유인 매매, 피약취유인자에 대한 매매, 이송자, 수수 은닉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원래 방조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방조범은 형법 총칙상에 정범의 형에 대해서 감경 처벌을 하죠. 근데 이런 범죄 행위자들, 여기 보면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요 별표로 되어 있는, 작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조범을 처벌하면 너무 감경하기 때문에 이 방조범을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조범의 형태로 규정한 거고, 그 다음에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 목적 모집 등의 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목적범의 형태로, 즉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해 놓은 범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 법익에서는 살인죄와 강도죄에 있어서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이 미수범 처벌과 관련돼 가지고 좀 조심해야 한다기보다는 정확한 게, 여기 보면 이 피약취인 매매 이송자를 상해하는 경우와 살해하는 경우, 이건 결합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여기는 이송자, 치상죄, 치사죄, 이건 결국 결과적 가중범, 이 표시가 있겠지만 결과적 가중범의 표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요건 체계도를 정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강도죄 가면은, 강도죄는 강도 상해죄와 강도 치상죄가 같은 조문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범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느냐 여부가 문제되는데, 계속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결합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법조문이 약취유인죄 및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구성요건이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취유인 인신매매 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세계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우리 형법상 세계주의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는 거, 뭐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형법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련된 기본적 구성요건들을 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밑에 설명들은 좀 전에 설명한 그런 것들입니다. 쭉 설명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데, 특별법의 규정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나온 건 특가법 5조의 2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해형 문제를 풀 때 이 약취유인 하면은 그냥 형법상의 범죄만 생각하는데, 특가법 5조의 2에 보면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데, 그 약취유인할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면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실현하면 또 가중처벌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특가법 5조 2에 나와 있는 제2항입니다. 자, 그 특가법 5조 2 제2항을 보시면은 5조 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그래가지고 2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의 실현이라 할 때 이 실현과 관련돼 가지고 이론은 뭐냐? 이론은 그 미성년자의 부모한테나 뭐 안전을 염려한테 재물이나 전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호는 살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3항은 이제 상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4항은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뭐 이렇게 4호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범죄에 있어서 이 실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살해 문제를 풀 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했는데 부모한테 돈까지 요구했다. 그러면 단순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가법 5조 2에 2항이 적용된다 하는 그 정도의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19세 미만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뭐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매매, 국외 이송, 국내 이송에 대해서는 이 아청법이 적용된다. 그런 정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되고 핵심적인 사항은 이 약취 유인죄 관련돼 가지고 특가법 5조 2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요건 체계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성요건 체계도를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이제 150페이지 진도를 나가가지고, 먼저 기본적 범죄로서 나와 있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와 인신매매죄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조에 보면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미성년자가 객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주체는 누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약취 유인일 때 약취 유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련된 것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관련돼가지고 주체는 제한이 있다? 주체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듯이 미성년자 본인을 당연히 미성년자가 약취인의 객체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미성년자 본인은 제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자연인이 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를 약취인하면 본죄의 주체가 되겠죠.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주체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주체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어떠냐는 거죠. 즉, 우리가 보호법익이 아까 앞에 봤지만 피인치자의 장소 이전의 자유였는데, 그거 이외에 부차적으로 보호권자의 보호권도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럼 보호권자의 보호법익인 보호권의 주체, 즉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해 보시는 것처럼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그 미성년자에 대해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했는데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판례가 2010도 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역시 형법 표준 판례로 지정이 돼 있고, 우리 교재에는 1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뒷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권자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 내용 보시고, 이미 2010년도 판례 전에 2008년도에도 나왔던 판례가 있죠. 강의 교재 151페이지 위에 보면은 재판 조지 보시면은 다른 보호 감독권자의 감독권을 침해하거나, 그러니까 보호 감독권자가 2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보호 감독권을 침해했다면 이 사람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만의 감호권을 갖다가 남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미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오던 미성년자인 자를 그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집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미성년자가 원래 친권자가 있었어요. 친권자가 사망하면서 외조부한테 이제 맡긴 겁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돼 가지고 다른 친권자가 나타나서 외조부 밑에 있는 미성년자를 데려갔는데, 이때도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객체는 뭐겠어요? 당연히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객체가 된다. 근데 여기에 미성년자는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미 민법을 통해서 배웠고 했겠지만은, 성년의제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관계,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형법의 관계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년의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의제가 적용되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이 죄에 객체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행위는 우리가 약취 유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약취는 뭐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지?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인은 기망 혹은
기망 혹은 유혹을 사용하는 거죠. 자, 약취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고 그 기망 또는 유혹을 사용하는 것을 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지배관계, 원래 그 사람이 있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그 이탈시켜가지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자신 또는 제3자, 이 자신은 뭐겠어요? 이 주체죠. 주체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 자, 이 사람들, 약취 유인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래 살던 곳이 있었는데 그 살던 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살던 곳에서 원래 보호권자의 그 보호를 배제시키고 자기 범죄 주체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걸 우리가 약취 유인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약취 유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에서는 우리가 유괴라고 하죠. 그 유괴가 일반적으로 법률적 용어로 우리가 약취 유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취 유인을 사용할 때, 약취할 때는 폭행 협박으로 그 사람의 생활관계를 떠나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그때 폭행이나 협박은 어떠냐? 이때 폭행이나 협박은 뭐다? 협의라는 거죠. 우리가 폭행 협박 배울 때 폭행은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 폭행은 광의, 협의, 최협의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 협박 배우는데 여기서 나오는 폭행 협박은 뭐다? 이것은 바로 그 협의의 폭행 협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151페이지 판례를 보시면은 약취행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관련돼 가지고 그 밑줄 쳐 있는 재판 요지만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요지 1번에 보시면은 형법 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취행위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건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실력을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은 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뭐예요? 최협이겠죠. 근데 그것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은 협의의 폭행 협박.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뭐였어요? 이러면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 폭행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다와 관련돼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어떤 행위가 여기 이게 약취유인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돼 가지고 특히 그 약취유인과 관련돼 가지고 약취와 관련돼 가지고 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가, 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판례가 여러분들 그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는 그 우리가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 약취라고 하는 건 폭행 협박을 말하는데, 그럼 폭행 협박 이외에 어떤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형법상에서 말하는 협의의 폭행 협박이면 여기에 판례는 뭐까지예요? 사실상 교재에 보는 것처럼 사실상의 힘도 여기에 폭행 협박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그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주문 밑에 이유 나오는데 첫 번째 밑줄 나오죠.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에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취에서 수단을 삼고 있는 폭행, 협박 이외에 사실상의 힘의 행사,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힘의 행사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서 요 케이스는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가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못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아침에 오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초등학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 밑줄 친 거, 이제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쭉 해가지고 세 번째 줄 끝에부터 같은 날 뭐 8시 12분경 대연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대연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는 같이 등교할 친구 공소 외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소매를 잡으며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 팔을 뿌리치고 옆으로 비켜서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학교 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비켜 서 있다가 8시 23분경 그 친구를 만나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뭐냐, 일용직 노동자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초등학생 보고 가자고 이렇게 가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근데 초등학생이 뿌리쳤어요. 뿌리치니까 이 사람이 그 피해자의 초등학생 뒤에 앉아가지고 학교에 가기 싫으냐, 뭐 집에 가기 싫으냐, 자기 집에 가서 자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단할 때 그 밑에 줄을 밑줄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약취 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손목을 일반적으로 뭐 손목에 있는 그 옷을 잡았다, 폭행에 해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폭행에 해당하는데 그냥 사실상의 힘의 행사까지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판례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약취행위의 실행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의 손문을 잠깐 잡았던 거나 그 뒤에 앉아가지고 뭐 같이 자러 가자 말한 자체, 그 자체가 이 약취에서 말하는 이런 행위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과 관련돼가지고 유인은 뭐냐?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사용해가지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153페이지에 그 대법원 2007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이제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그 여러분들 거의 153페이지 2007도 2318 판결은 그 표준 판결로 그 선정된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유인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죠.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꿰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를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그 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가는 목적 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그 판례가 표준 판례로 선정한 이유는 이 유인의 의미가 뭔지, 기망 또는 유혹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생활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게 한 거다. 그리고 그 케이스와 관련된 사례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기망 또는 유혹인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이 유혹이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이 유혹은 반드시 거짓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라도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53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판 요지 보시면은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그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 판시상뿐만 아니라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까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세요. 왜냐면 이게 옛날 시험에도 그렇고 객관 시험에 잘 나와둔 판례라 가지고, 거기 이제 154페이지에 그 밑줄 친 부분 보면은 피해자는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미성년의 전응아로서 자신의 사촌 매형인 공소의 그 최명천이 경영하는 청소대행 업체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위 공소 외인의 보호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매형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지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피해자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도 위 공소 외인에게
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간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리에서 본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간 행위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매형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능이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다른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데리고 제주도로 간 겁니다. 근데 제주도를 데려갈 때 유혹 관련돼 가지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짓말일 필요는 없다.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약취유인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취유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약취유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언제 기수가 되겠느냐? 주체, 객체, 행위를 하는데 제 교환은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약취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약취하고 유인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냥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기수 미수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로 따지는 거죠. 폭행 협박으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 제3자 실력적 지배로 두면 기수.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실력적 지배에 못 뒀다. 그럼 미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수 미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약취 유인해가지고 자신이 또는 제3자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피인취자가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가? 장소적 이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그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장소적 이전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피약취 유인자, 약취당하거나 유인된 사람이 약취하거나 유인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꼭 옮겨가지고 저쪽에 있는 범인의 어떤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다.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피약취 유인자를 여기다 두고 이 피약취 유인자의 어떤 그 보호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호감독권을 배제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범인 또는 제3자가 와서 자기들의 새로운 실력적 지배를 개시하면 그것도 우리가 약취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이전을 요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건 불효다. 필요 없다. 장소적 이전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지배 인정을 위해 장소의 이전이 있어야 되는가? 장소의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보면은 이제 약취 유인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 15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154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집에 강도하기 위해서 강도가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지만 미성년자인 자녀하고 부모가 있어요. 잠시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를 띄어놨다 했을 때 미성년자 유인죄가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그 2007도 8485 판결을 보시면은 판시상 세 번째 봐보세요.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경우 이 경우에도 형법 287조에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봤을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게 판례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배제시켰다면.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재판 요지를 보면 이제 재판 요지 1번과 2번의 이제 중간까지 있는데 밑줄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소적 이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밑줄을 보면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287조의 미성년자 약식유인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즉 예로부터 미성년자 혼자 있는데 부모를 배제시키고 아니면 부모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럴 땐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뭐다? 이 케이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요지 1번과 2번에 그 있는 부분까지는 이럴 때 장소적 이전 없이도 미성년자 약식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케이스는 뭐다? 요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잘 읽으면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287조에 미성년자 약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성년자 약식 유인죄 관련돼 가지고 장소적 이전을 요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더라도 그 보호자의 어떤 그 보호 관계를 완전히 이탈시킨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제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과 관련돼 가지고, 자, 155페이지에 그럼 위법성 조각과 피해자의 승낙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부모가 동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구성요건 자체를 구성요건을 배제시키는 양해로 보는 견해도 있고 피해자의 승낙은 이건 단순히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성년자의 승낙과 피해자의 친권자의 승낙이 유효한 승낙이었다면 구성요건 자체를 배제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건 학자에 따라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양해가 되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든 위법성이 조각이 되든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반드시 승낙이 있을 때 이 승낙은 뭐예요? 미성년자의 승낙 플러스 뭐예요? 보호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승낙, 즉 미성년자의 승낙과 AND죠. 그 다음에 보호자의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승낙이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면 양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위법성 조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보호법익이 뭐라 그랬어요? 보호법익은 결국 피인취자, 여기서 보면 피인취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어떤 장소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성년자의 자유 플러스 뭐예요? 부차적으로 보호권자의 보호권도 보호법이기 때문에 양자의 승낙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보고 판례상 구체적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사례 82도 186 판결을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피고인 문중 나오는 잘못있다고 주장하는데 살피건대 다음부터 위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 등의 한국보금전도회 부산 및 마산지관에 입관할 것을 호소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교리 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하게 된 것이고 동 피해자의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그들 교리에서 말하는 소위 주의 일, 여기서 이제 주의 일이 껌파리 등의 행상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 주의 일을 하도록 도모한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즉 사이비 종교란 걸 만들어 놓고 주님이 시키는 이런 껌파리를 하는 일이다 가지고 이제 애들을 갖다가 유인한 거예요. 그 유인한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가입시켜달라. 근데 애들은 찾아왔기 때문에 애들 자체는 승낙한 거죠. 그러나 이 애들의 부모들은 승낙했냐는 겁니다. 애들의 부모들의 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볼 땐 미성년자의 승낙조차도 유효한 승낙이었냐 의심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과 이것들 중에서 이것이 있었더라도 보호자의 승낙은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국 하자 있는 승낙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도 71115 판결
이거는 이제 형법 표준 판례에 있는 판결입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판결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의 보호법익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아까 보호법익 얘기했었는데 이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때 판시사항 보시면 판시사항 두 번째, 재판조지 말고 판시사항 두 번째 보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판조지 두 번째 보시면은 형법 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 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결국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권자의 그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보호감독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표준 판례로 들리고 있으니까 그 표준 판례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그 재판 밑에 74년도 판례 74도 840 보시면 재판 요지만 봐보세요.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위 아이를 인도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즉 보호감독권이 있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미성년자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호감독권이 없는 어머니가 와서 애를 인도해달라고 할 때 인도를 거부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범죄와 관계 157페이지에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관련돼 가지고 다른 범죄와 관계를 보시면은 감금죄의 관계가 하나 나오는데,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사람이 미성년자를 계속 감금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범죄는 그냥 우리가 그 실체적 경험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돼 가지고 그 재판조지의 두 번째 밑줄 친 거,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는 미성년자 유인죄 위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실체적 경험으로 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의 기본적 구성요건이죠. 약취유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그 다음에 아까 구성요건 책에 대해서 봤지만 그 위에 이제 가중되는 유형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약취유인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형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추행이나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경우, 이때는 이제 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경우, 이때는 이제 2년 이상 15년 이하로 가중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외이송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국외로 이송한 경우,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 그런 사람도 그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런 이제 구성요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288조에 그 사망의 전단과 후단이 있죠. 전단은 뭐냐? 전단은 국외이송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단은 뭐예요? 약취 있는 사람을 국외로 이송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단과 후단의 행위가 다 해당한다면 이거를 상경으로 봐야 되냐 실경으로 봐야 되냐 논란이 있는데, 학자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뭐 다르게 보겠지만은 그 피인취자가 인취자를 국외 이송행위까지 한 경우, 이때는 그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 처음부터 국외이송 목적으로 인취한 경우에만 그 상경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 별개의 경우에는 뭐 실경이다. 두 개의 행위는 뭐 독립된 행위이기 때문에 뭐 실경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견해가 각각 대립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국외 이송 목적일 때 국외가 뭐냐는 겁니다. 국외가. 자,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나 다수설적 입장은 뭐라 그러냐? 국외 이송 목적에서 국외의 개념 해석을 보면은 피해자의 거주국 영역 외라는 견해와 대한민국 영역 외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피해자, 피인취자, 피약취자 있죠. 피인취자, 피약취자의 거주국 이외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인데 대한민국 영역 외다 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존의 다수설적 견해들은 문헌 해석상 후자가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이송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했는데,
이게 문헌 해석상은 국외라는 건 한국 형법이기 때문에 국외는 대한민국 영역 외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과연 타당하겠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약취유인죄는 아까 구성요건 책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은 세계주의가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취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한테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는 관계상 여기서 국외를 꼭 대한민국 영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냐. 프랑스 사람이 알제리 사람을 알제리 바깥으로 이송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한국 형법을 적용하면은 그걸 국외를 대한민국 영역이라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주의 입장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대한민국 영역이라는 견해보다는 그 앞에라 그 피해자의 거주국이라고 하는 거주국 영역 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크게 뭐 시험 관련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국외이송 목적의 유인함과 국외이송을 한 경우 관련돼 가지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2013년도 6월 20일 날 나온 2010도 14318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것은 이제 앞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 주체에 관련돼 가지고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주체가 될 수 있겠냐 했을 때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이 미성년자 약취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로서 형법 표준 판결로 지정된 판례니까 이 판결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판례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몇 년 전에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 못하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도 나왔던 사례형으로 나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판시상 보시면은 그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와 관련된 약취의 의미가 뭐냐? 약취라는 의미는 그 무엇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약취의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시상 1번 보면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느냐? 여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밑줄 친 것처럼 판시상 2번에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갑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 을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을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 이송 약취 및 피약취 국외 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즉, 뭐 요즘 뭐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데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베트남 여성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평온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베트남으로 귀국해버린 겁니다.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 사안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검사는 이걸 국외이송 목적 약취 및 국외이송죄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끝까지 가서 무죄로 판단한 거죠. 판결료지 1번 보시면 다수견 나오는데 거기 보면 판결료지 1번의 세 번째 줄에 약취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봤던 바지만은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제가 아까 약취라고 할 때 지워봤지만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이라고 했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여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실상 갈라져 있는 상태다. 근데 이 부모가 보호 감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와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배제시켰다. 그럼 부모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이제 밑줄을 안 쳐놨는데 그 밑에 문단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여기서 주체가 되려면 둘이 별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잘 평온하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이 베트남 여성이 같이 살고 있다가 이 자녀들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협박이나 사실상 힘을 사용한 것 없이 그냥 평온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트남 여성이 어떤 폭행이나 협박, 사실상의 힘을 통해 가지고 애들을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무 사실상의 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수견의 견해였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항상 전원합의체 판결을 볼 때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중요하지만은 소수견의 어떤 그 중요한 논점이 있으면 소수견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수견이라면 반대견은 뭐냐? 반대견은 베트남 여성이 이 애들을 데려갔다는 자체, 이 애들이 뭐요? 유아예요. 아주 어린 애인데 유아인데 얘를 데려가는 자체가 이미 여기서 아까 지웠는데 사실상의 힘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약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수견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부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부모의 일방이 유아를 임의로 데리고 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이다. 유아를 이 베트남 여성이 데려갔어요. 그건 사실상의 힘이다. 근데 동의 없이 데려가면 그거는 여러모로 보나 그냥 불법적인 거다. 그러므로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봤는데 대부분의 다수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그 가족요건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의 약취인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우리가 인신매매의 죄가 있죠. 자, 미성년자 약취인체 객체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인할 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신매매는 이제 미성년자 인신매매가 아니라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기본 구성요건은 사람을 매매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신매매하는 거죠. 거기에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가중처벌하고, 그 다음에 그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할 때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역시 이제 국외이송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실제로 국외이송한 사람 또 역시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밑에 나온 판례가 92년도 판례예요. 즉 9일도 1402 전원합체 판결인데, 과거에는 이게 인신매매가 아니라 부녀매매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신매매죄가 아니기 때문에 부녀매매죄 때문에 다른 견해가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그때 나왔던 판결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법조문이 좀 변경됐어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159페이지 나와 있는 9일도 1402 전원합체 판결도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부녀 매매죄에서 부녀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녀가 자기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면은 하려면은 이 부녀가 제대로 된 정신 능력, 지각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매매의 객체가 되지, 정상적인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다? 정상적인 의사 능력과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매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매매가 되기 전에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아주 옛날 판례였는데 대법원은 91년도에 전원합체 판결을 통해서 바꿔가지고 부녀 매매죄에서 부녀는 정신적 지각 능력 유무하고 상관없다. 정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매매가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매매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판결을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판결 요지에 보시면은 본죄의 성립 여부, 부녀 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체 및 객체에 중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일방이 어떤 경위로 취득한 부녀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넘긴다고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녀 매매죄에서는 주체 객체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어떤 사람이 자기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다 하는데
이 매매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의 정신적 능력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폭행의 위협 등의 그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의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따라 그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0페이지 보시면은 그 160페이지에 미추춘 부분도 나옵니다. 그 미추춘 부분 보면은 부녀 매매죄는 하고 나오는데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본죄의 행위의 객체는 부녀이고 여자인 이상 그 나이나 성년, 미성년, 기혼 여부 등을 불문한다고 보아하고 행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친권자 등의 보호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된다는 근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도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밑줄을 보시면은 그 밑에 밑줄 관련돼 가지고 따라서 나와요. 밑으로 요컨대 있고 밑으로 5번째 줄 정도 내려면 따라서 나오는데, 이 사건 피해 부녀자가 18세에 달하여 지각이 있으므로 부녀 매매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부녀 매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의 위 판시견해와 다르게 판시한 그 59년도 판결은 현재의 사회 실정하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녀 매매죄에서의 객체인 부녀는 지각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부녀가 객체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신매매죄에서 사람은 뭐요? 정신능력이나 지각능력이 떨어져도 객체될 수 있고 정상인 사람도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91년도에 인신매매가 성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정신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길 가고 있는데 인신매매단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막 때려요. 막 때리면 주변 사람들에서 왜 때렸냐 그러면은 인신매매단이 집 나간 우리 마누라인데 집에서 찾고 있다. 집 나간 내 여동생인데 아버지가 유독하니까 데려가야겠다. 근데 얘가 안 갈라 가지고 때리고 있다. 니네들은 끼지 마라. 그리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그냥 잡아가는 겁니다. 잡아다가 뭐 다른 데 팔아먹는 거죠. 율락가에 팔아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한국에서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녀매매죄 부녀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도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사회 사정을 반영해가지고 바꾼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가 그 63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고, 그 행위는 여기 이제 인신 매매한다 할 때 매매는 뭐예요? 행위가? 매매는 그 민법상의 법률 행위, 계약인 매매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형법상으로 매매를 하지만 매매는 교환이라든가 부담부 증여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무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매매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제 강의 교환은 없어요. 보니까 없는 판례인데, 우리 형법 표준 판례에 이제 있는 판례로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강의 한 163면에다가 추가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2014년도 그 2월 27일 날 선고되고 2013도 12301 판결인데, 이 판결은 이제 약취유인과 관련돼 가지고 뭐 특별법의 적용 여부까지도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표준 판례로 선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판례를 그 163페이지에다가 좀 추가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그 판례를 보시면 판시상에 나와 있고, 그 판시상 1번을 보시면은 미성자를 약취한 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성자를 약취했어요. 그럼 미성자 약취죄가 성립하겠죠. 약취한 후에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강간을 하려고 약취한 사람을 상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강간까지 했어요. 강간 목적으로 상해했으니까 강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즉 미성인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 미수를 범한 경우에 이때 이제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약취한 미성인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된 위반죄. 우리가 아까 특가법, 제가 이제 구속유권 측에도 설명할 때 특가법 설명했을 텐데, 특가법 5조 2에 보면은 그 약취인한 자를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약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중처벌하고, 실제로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경우,
5조 2항 있죠. 5조 2항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가지고 뭐 재물을 요구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가중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했는데 강간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특가법 5조 2의 2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그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을 했죠.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법, 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도 성립한다. 그리고 두 개의 범죄는 뭐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요지 보시면은 제가 더 밑줄을 쳐놨는데 그 행위 유형은 아시겠죠? 미성년자를 약취인한 다음에 이 약취인한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상해에 이르게 하고 강간한 다음에 죽이려다 못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것처럼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특가법 위반은 여러분들 참조조문을 미리 써놨는데 참조조문 첫 번째 밑줄 친 거 특가법 5조 2 제2항 제3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그거는 이제 성폭법 보면 성폭법 7조의 1항, 9조의 1항, 14조, 뭐 현행법은 15조라는데 각각의 범죄에 해당하고 실경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내용으로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 약취 유인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성요건 체계도를 이해하면은 충분히 충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체적 내용들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